난 애국을 하는 사람이지만 거짓에 입각한 애국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은 곧 좋은 것이 오기 위해서 준비된 어려움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곧 좋은 것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죠. 우린 시들고 그리움 속에 맘이 멍들었죠. I'm singing my blue. 4.11 총선을 10여일 앞둔 3월 28일 MBC 임원회의에서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총선 당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선거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입장은 여당 추천 박문진 이사의 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젊은 층들이 투표를 4시부터 6시까지 많이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만 방송 투표, 실시간으로 투표를 보도하면서 투표라고 독려를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4시에서 6시 방송은 안 된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인증샷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야말로 좀 인증샷은 선관위에서 이번에 해도 되는 거,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그러고 인증샷 괜찮다고 하는 거거든요.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여당에 불리하다며 총선 당일 선거 방송을 투표가 모두 마감되는 오후 6시부터 하겠다는 결정.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김재철 씨가 사장으로 있는 공영방송 MBC의 현주소입니다. 김영사님. 김영사님은 왜 매일 김영사님만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김재철입니다, MBC.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독립해서 지키겠습니다. 두고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지난 6년 전 극심한 사회혼란과 정치적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출범한 민주정의당은 무엇보다 구정치 질서의 청산과 개혁을 위해 새시대 새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새 역사 창조에 나섰습니다. 민정당은 창당 때부터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 당을 운영해 나가는 자립정당상을 우리나라 정당사상 처음으로 확립하고 구시대적 정치 병폐의 재현을 막기 위한 청렴 정치에 앞장서 왔습니다. 여당의 총선 압승과 정권 재창출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한 김인규 씨의 삐뚤어진 언론관은 약 2주 뒤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보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민주당은 특히 시민당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자제하지 않고 무책임한 장외 선동 집회를 강행해서 좌경 용공 세력에 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경우 지난해 5월 3일 인천 폭력 소유 사건을 능가하는 파국적인 불상사가 일어나 국민생활 전체의 희생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로 발탁됐다가 2009년 KBS 사장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올 11월까지입니다. 김 씨가 KBS 사장으로 재임한 지난 2년여 동안 KBS는 간도 특설대 출신의 악질 친일파를 미화하고 4대강과 G20에 대한 캠페인성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 내곡동 사저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축소와 물타기 보도로 일관해 공영방송이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배석규 씨는 YTN 사장 대행이 되자마자 돌발 영상 PD에게 대기 발령을 통보합니다. 쌍용 자동차 경찰 폭력 진압을 다룬 직후였습니다. 이미 2명의 PD가 해직된 상태에서 YTN의 대표 프로그램은 잊혀져 갔습니다. 기성 언론에 비해 뉴스타파는 인력도 장비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부실 수사를 하고도 신의 영역 운운하는 검찰을 방치하고 또 국제사기 행각을 오히려 홍보하는 언론 현실을 직시하는 한 기성 언론보다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롱받는 뉴스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며 MBC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나섰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죽어가는 저널리즘의 복원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임 전 실장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노동부 장관에 재임했습니다. 이후 노동부 장관직을 마친 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터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소환되던 2010년 7월 16일 청와대 대통령실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2010년 9월 임 전 실장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총리실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과장의 가족에게 현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을 전달할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임 전 실장은 노동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구속돼 가족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위로금을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임 전 실장은 이 씨와 진 씨 등 두 사람과 노동부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지난 21일 경남의 한 대학에서 임태희 전 실장을 만났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취재팀은 학위 수여식이 끝난 뒤 임 전 실장을 만나 이 정책보좌관과의 관계 등을 물어보려 했지만 임 전 실장은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국가의 중요한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저희 같습니까? 놓으십시오. 아니 놓으십시오. 아니 보세요. 대통령이 아십니까? 아니 대통령 실장이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 은폐 대통령께서 아세요? 은폐 청와대가 은폐 공작을 했다는 다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좀 순수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하다. 먼저 그럼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거듭된 질문에도 임 전 실장은 답변을 피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실장님 좀 해석 해명 좀 하시죠. 지금까지 장전 주무관 등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들에게 돈을 건넸거나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장, 공직기강 비서관, 행정관까지, 그리고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총리실 간부 등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은폐 기도가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용호 고용노사 비서관을 이제 뒤에 차에 모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영준이 형이라고 그러는 거를, 영준이 형. 그래서 저도 그게 기억이 남는 이유가 보통 그 당시에 저희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님이셨고, 국무총리실 내에서는 차관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박 차관님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고, 공무원들이라면 박 차관님, 박 차장님 이런 정도가 정식 호칭이 되는데 영준이 형이라 그러길래 제가 형이라 그러는구나 이제. 취재팀은 박 전 차관을 만나기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 전 차관은 이영호 전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통화는 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영호 씨랑? 당연히 국정하려면 통화를 해야죠. 국정을 하는데.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이영호 비서관이 이제 핵심이라고 자기가 밝혔잖아요. 근데 이영호 비서관과 후보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무슨 특별한 관계예요? 뭔데요? 특별한 게 뭡니까? 친하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아니, 내가 친한 사람이 전국에 400만 명이 넘어요.
아니 후보님, 근데 그러니까 뭘 가지고 친하다 그랬냐고. 뭘 가지고. 아니, 증거를 대봐요. 평소에 호영호재 하시잖아요. 무슨 호영호지. 지가 내보고 다른 데서 형이랑 했는지 몰라도 내 직책이 있는데 그게 호영호재예요. 어떻게 호영호재? 그러니까 제가 이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그럼 이 통화기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검찰 수사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검찰 수사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 현장 부재 증명을 뒤엎을 수 있는 걸 갖고 오세요. 현장 부재 증명, 알리바이. 나는 알리바이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제가 알리바이 증명할 수는 없고 이런 자료들이 나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해명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공직자가 대포폰을 쓰게 된 경위는 물론 이 출처와 통화 내역에 대한 조사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몸통입니다. 그러나 이용호 씨의 주장과 달리 몸통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지난해 1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정모 과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분이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워딩을 정확하게 하자면 이분 VIP한테 보고됐단 말이야. 민정에서 우리를 다 관리하는 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기라는 따르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님 일주기 추도식 때 그 전후로 해서 방송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분들인데 뭐 가볍게 술이나 한잔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 일주기 추도식에 또 가냐 그래서 간다 그랬더니 웬만하면 명계남 문성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면 좋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가면 좋겠다, 이제 뭐 제동씨는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냐, 방송도 해야 되고 뭐 진짜 즐거운 거 웃음을 좀 드려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얘기 할 거면 나하고 지금 더 이상 만날 필요 없다. VIP께서 걱정을 하신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 몰라요. 그래서 VIP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길래 제가 생각하는 VIP는 술집에 자주 오시는 분이고 무시하게 자주 오시는 분,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래서 VIP께 말씀드려라. 제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이번에는 문건이 나왔잖아요. 김재동 이렇게 박혀있는 그걸 딱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요거 섬찟하죠. 섬찟한데 무서운 게 뭐냐면 내용이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사찰을 했으면 빨리 가라. 그럼 죽겠다. 이명박 정부가 몸통입니다. 명백히 철저히 총선과 대선에 지겠습니다. 결코 아무런 이유가 있었던 제발 당당하게 속이지 말고 당당히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로 불법 사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권 심판을 믿습니다.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희망은 믿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희망은 먼저 일어서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섭시다. 이 나라, 이 땅의 운명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바닥 준설공사 이후 실제 낙동강의 하상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 낙동강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음향 수심 측정기를 이용해 이 일대의 수심을 알아봤습니다. 창녕 함안보 하류 쪽 50여 미터 지점에서 측정하던 중 수심이 계속 깊어집니다. 25m. 와. 결국 측정기에는 수심 26m가 기록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측정을 담당한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낙차에 의한 수압으로 바닥 보호공이 쓸려가면서 강바닥이 심하게 패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보호 아래쪽에 보호의 무게를 지지하고 있는 토양이 유실되게 되고, 그 보를 지지하고 있는 토양이 유실되게 되면은 보호 자체가 내려앉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보가 무너진다면 엄청난 그 재앙이 되겠죠. 낙동강 함안보에서 발견된 수심 26m의 거대한 웅덩이가 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4대강 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은 보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시공사가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입체적으로 취재 방해에 나섰습니다. 4대강 후속 취재에 나선 뉴스타파 취재팀을 인부들을 동원해 제지하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욕설을 퍼붓고 미행까지 했습니다. 강바닥에 처박힌 국민의 알 권리,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4대강 공사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접근할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가보기로 했습니다. SK건설 직원들이 뛰어나오고 취재팀을 막았던 배가 그쪽으로 다가가서 뭔가 지시를 받습니다. 합천보 아래에는 크레인선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의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커졌습니다. 내려가라 그러잖아. 우리도 밑에 일하는 사람인데 위에 상부 지시가 내려가라. 우리 지시가 받아 안 하니까 빨리 내려가 버려요. 저희 입장도 있어요. 이거 국가 세금 들여서 하는 공사예요. 그리고 언론이 취재 왔는데 이런 식으로 막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가시면 가지고 이야기하자니까요. 오탁 방지망 앞에까지 다가가자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넘겨주겠다. 다시 넘겨준다니까 그러니까. 방금 뭐라 그러세요? 이쪽으로 넘겨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올 때 육지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나는 안 말려요. 네? 아니 배로 가야지. 지금 수심을 재는 거지 어떻게 육지로 가요? 여기 가서 올라가서 제시가 무시 마야 사람들. 다시 강으로 들어갔더니 조금 전 인부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취재를 방해합니다. 아니 너 넘겨준다 그러더니 또 저기 가니 딴소리 하셔. 들어가. 저한테 막 씨발 거만. 빨리 가라 씨발 좀 야구 좀 하고 막 씨발 거만. 빨리 가라. 지금 바로 빨리 가라고 막 씨발 열을 좀 하고. 결국 취재팀은 다른 방향으로 배를 돌려야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뉴스타파 취재팀이 합천보 위로 접근했습니다. 취재차가 합천보에 도착할 무렵 시공업체 직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나타납니다. 왜 안 되죠? 취재 왔는데. 우리 발주처한테 얘기하고 오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보홀은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왜 공사해서 여기를 돌아말아야죠? 공사가 이게 준공이 안 된 거거든요. 아니 시민들한테 개방했다고 오라고 다 해놓고 그건 그날 행사 하루만 한 아니 그러니까 거죠. 행사를 왜 해요?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 현장을 촬영하려고 하면 시공업체 직원들이 손으로 카메라 렌즈를 가로막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조율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만 찍고 그게 취재입니까? 홍보지? 취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거짓말 한 적 없고요. 배를 내리자마자 몸으로 막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강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데 왜 그래요? 사람 다치잖아 지금. 아이고. 아니 무슨 현대건설 거예요 이거 아니 저희가 아니죠? 아니죠? 국민 거죠? 근데 아직 구간이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지금 아무 일 없어. 저게 어느 정도 수심인가 이거 측정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원천 봉쇄잖아요. 무슨 작전하듯이 미행하고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의혹과 부실의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접근을 안 되는 거죠. 그럼 믿겠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풀릴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풀리냐면 사실이 명확해지면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달성보 아래에서는 굴삭기가 강물 아래로 흙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역시 양손으로 카메라 렌즈를 가리며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직원은 취재 방해가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좀 힘 있는 분들끼리 얘기하고 현장을 취재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홍보가 필요할 때는 대대적으로 언론을 불러 개방 행사 등을 벌이면서도 정작 시설물 안전을 확인하려는 언론 취재는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 현장. 국민의 알 권리가 유례 없이 짓밟히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뉴스타파 사무실에 한 통의 우편물이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모두 30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촬영된 날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달성보 내부의 기계실과 전기실을 찍은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들은 놀랍게도 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기계실 콘크리트 벽면에 물이 새 나오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곳곳에서 수평과 수직의 균열 현상이 관찰되고 시멘트 석회석 성분이 흘러내린 이른바 백태 현상도 눈에 띕니다. 누수 현상이 보발전 설비가 설치된 내부 공간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계단에도 벽면에도 물이 샌 흔적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균열이 있으면 물이 새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백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백태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균열이 있어서 무조건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정부에서 말하는 뭐 물비침이라고 하면은 뭐 물비침이라고 말해도 좋고 그냥 뭐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뿌렸다가 물자국이 있으면은 그게 물비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백태 현상이 나오면 보이면 물이 새는 겁니다. 그런 건 뭐 물비침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정부가 4대강 공사 현장을 특별히 점검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대규모 특별점검단을 구성했고 민관합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이 점검단에 포함된 민간 전문가 44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4대강 참여업체와 정부 산하기관 인사들까지 민간으로 분류해 숫자를 채웠고 대학 교수 등 일반 전문가 중 상당수는 4대강에 찬성했던 인사였습니다. 총괄 단장부터가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에서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포함된 줄도 모르고 있던 이른바 들러리 단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되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민간 합동 점검단 가운데 민간 점검단은 과연 어떤 인물들로 구성됐을까? 놀랍게도 자신이 점검단에 포함됐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낙동강 점검이시더라고요. 저는 내용을 정확하지 안 받아가지고 모르는데. 통보를 언제 받으셨는지. 아니, 통보를 아직 안 받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회의는 그럼 한 번도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전혀 그쪽에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지금 전혀 안 한 상태고 어떤 분들이 조사단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4대강 민간점검단 총괄단장,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수자원분과위원장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낙동강과 금강 살리기 용역을 맡아 연구비도 받았습니다. 무슨 용역을 했어요? 낙동강 뭐랬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총괄단장으로 위촉된 윤세희 교수를 만나기 위해 대학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점검단의 총괄 단장을 하시는 게 좀 부적절한 건 아닌가요? 이거는 아마 턴키 때지 추진본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본부에 그 수정원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예. 그래서 그게 안전진단의 총괄 단장을 하시는 게 부적절한 건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좀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알겠어요.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노코멘트입니다. 예? 노코멘트. 아니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낙동강 점검단장을 맡게 된 교수와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질문을 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4대강 살리기 위원회 위원이시고요. 좀 차가 좀 복잡해가지고요. 제가 좀 전화를 받을 건 안 됩니다, 상황이. 그거 좀 나중에 좀 통화하겠습니다. 뉴스타파 팀이 4대강 민간 점검단 44명의 소속을 분석한 결과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그리고 설계 감리업체 임직원들도 다수 점검단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돈을 쓴 사람이 자기가 쓴 돈의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하는 사람이 양심껏 왜곡되지 않게만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또 말씀드리지만 공개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4대강) 사업에 22조 다 아시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12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대 광역 경제권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125조 내지 126조 들어갔습니다. 서민 복지를 위해서 쓴 돈이 아닌 거죠. 대형 건설 토목 프로젝트의 이득은 모두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이나 국가의 채무는 서민들이 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모두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나 기업들을 위한 정책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경제 정책은 어쩔 수 없이 기업 프렌들리 아니면 시장 프렌들리 아니면 기득권층 프렌들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에는 빈곤과 불평등이 늘어갑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그저 권위주의적으로 국민을 누르면서 앞으로만 나가면 국민들의 빈곤은 국민들의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대통령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기 열심히 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처음에 방향이 잘못되면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빗나감이지만 열심히 달려나가면요. 나중엔 크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안 따르고 귀는 막고 자신 있다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서민들의 복지 발전이 없는 국가 발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중이 버려진 민주주의는 그건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성장은 암세포가 자랄 때 쓰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제 속도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굽은 것들은 바로 잡고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것을 메우고 이것이 대통령의 남은 1년의 과제입니다. 맨날 사과라는 소리는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일본에다 대놓고 맨날 사과라는 소리는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저렇게 해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굳이 방문을 못하기 없다는 이어 이 대통령은 아키히토 일원과 만났습니다.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이 거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이 전례 없이 강한 의도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용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취임 첫날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일본 수상 후쿠다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회담 내용을 다룬 주일미 대사관의 비밀 전문입니다. 두 사람이 일본군 위안부 등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달 뒤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주한미 대사관은 이명박 시대 한일 관계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에 보냅니다. 이 전문에 따르면 우리 외교통상부 일본 과장은
이명박 정부가 일본을 대할 때 야스쿠니 신사 방문과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군 위안부 등 민감한 이슈는 피한다는 기조를 세웠다고 미국 측에 털어놨습니다. 이 전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 낯이 두꺼워 한일 간의 사소한 분쟁은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이란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의 말도 함께 실었습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대일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전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할 것이란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 차관급 회의 때 우리 대표단이 보인 태도는 강경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회의 내용을 다룬 주일 미국 대사관의 전문입니다. 양측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교과서 논란을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갔으며 한국 대표단은 일본 측에 약간의 우려만 전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강경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일본에 가선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일 관계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즉 한일 과거사를 잊지는 않겠지만 한일 과거사에 연연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서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서로 이익이 된다. 이러한 이익이 되는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과거 일본의 식지 지배에 따른 피해와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신호를 일본에다 공식적으로 보낸 셈입니다. 따라서 이 이명박 정부는 이미 과거사 문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게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여성 근로정신대 문제라든지 야스쿠니에 강제로 모셔져 있는 조선인 합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2008년 2월 20일자 전문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을 방문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늘어놓는 반일 입장의 장광설에 시달려야 했으나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명박 당선자는 그의 전임자보다 일본에 대해 훨씬 덜 적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째가 되던 지난 2010년 3일절에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피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국치 100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기를 조용하게 넘기기 위해 일본과 밀담을 나눈 결과였습니다. 같은 시기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열리는 해관보 정상회의 때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10분만이라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친일 외교와 구걸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위키릭스 폭로 문건을 보도합니다. 전문에 따르면 장원삼 동북아 국장이 외교통상부는 반일 감정의 폭발점이 될 수 있는 3.1절과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일 등 민감한 기념일을 최대한 조용하게 넘기기 위해 마치오 참사관 등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의 3.1절 기념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들 젊은이들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를 품으며 인류 공룡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또 대승적 화합이 3.1운동 정신이란 주장도 폈습니다. 3.1운동은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커다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3.1운동의 대승적 화합 정신을 계승성화하는 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거의 예외 없이 대일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국치 100년의 해에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의 배후엔 민감한 시기를 조용히 넘기자는 한일 간의 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율이 무색하게 그해 9월 일본 정부는 2010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했습니다. 국치 100년 관련 전문을 타전한 바로 그날 주한미 대사관은 또 다른 전문 한 건을 국무부에 보냈습니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던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미 국무부 차관보 커트 캠벨에게 어떤 부탁을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1회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전쟁 기념관을 찾을 예정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함께 가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캠벨 차관보는 핵정상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기는 극도로 힘들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부탁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 유명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도 캠벨 차관보와 만나 이 대통령이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10분만이라도 동행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그것이 훌륭한 제스처는 되겠지만 추가 행사를 마련하긴 힘들다고 거절했습니다. 청와대 수석과 외교부 장관이 미국 차관보급에게 이틀 연속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다가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숨겨진 국격의 수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함께하는 디트로이트 방문은 가장 주목받는 일정 중 하나입니다. As you can see, President Lee is a pretty good politician. And they buy as much stuff from us as they sell to us. And that's how fair and free trade is supposed to be. President Lee doesn't mind me saying this, even though, he's a Hyundai guy. If Americans can buy Kias and Hyundais from Korea, and I know Koreans should be able to buy some Fords and Chryslers and Chevys that are made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is nothing that we cannot do.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나는 일과 같이 공장의 근로자로도 일을 해보고 CEO로서의 경험을 해봤습니다. 노동자와 회사가 힘을 합치합니다. 저는 GM 코리아에 5분 가봤습니다. 이 공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원래 자동차 일을 해봐서 좀 압니다. Folks, I know a few things about automobiles. 나는 Folks, I 원래 know 자동차 a few 일을 things about 해봐서 automobiles. 좀 압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 미국의 고민을 저에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강정입니다. 펜스와 철조망에 둘러싸인 구럼비 해안과 해군기지 공사 현장이 제 뒤로 펼쳐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이곳은 그저 공사 현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가가면 울음소리가 들리고 싸움소리가 들립니다. 한 발 더 다가가면 눈물이 보이고 분노가 보입니다. 곳곳에서 격렬한 충돌. 하지만 취재는 제지당하기 일쑤입니다. 뭘 그렇게 찍습니까?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공무 집행 중인 경찰은 얼굴을 가렸고 체포를 위한 체증 촬영도 일상이 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경찰의 대응은 더욱 격해졌고 분에 못 이긴 할머니는 갓난아이를 등에 업은 채 시위 현장에 뛰어듭니다. 양손이 수갑에 채워진 채 땅바닥에 끌려나가고 구럼비에서 공사 중인 작업선을 막았다는 이유로 물세례를 퍼붓습니다. 이게 강정마을 하나의 부두입니다. 이종 어항입니다. 어항인데 이게 전쟁터로 변해버렸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 제재 없이 구럼비로 헤엄쳐 들어갔던 남성에게 해군 관계자가 말을 겁니다. 어디서 기도했어요? 어디? 저기. 남성이 바다로 뛰어들자 대기하던 해군 해난구조대원들을 투입시킵니다.
포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해상까지 쫓아간 대원들은 남성의 수영도구를 벗기며 적극적으로 제지합니다. 멱살을 잡아 물을 먹이는 듯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남성의 팔에 고정돼 있던 카메라에 한 대원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됩니다. 이름이 뭐냐고? 송하우 씨, 지지합시오. 이 사람이 대공관할 구역입니다. 수중에서 폭행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면 위에선 대원들이 남성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남성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 섬뜩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해군 체증팀은 남성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 동영상을 보면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게 뭐 수중에서 우리가 뭐를 했다. 동영상 편집력이 정말 뛰어나요. 앞뒤 다 자르고. 경찰의 연행은 그 대상이 주로 외부인에 집중되어 왔지만 최근엔 주민과 외부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연행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올해 2달 동안에만 연행자가 100여 명이고 지난 2년간 누적 연행자 수도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경찰의 강경 대응과 연행자 급증은 조급해진 이명박 정부의 강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빠르게 되는 게 좋겠다. 이게 자꾸 조금씩 늦어지면은 이것은 그 예산도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럼비 앞바다에는 함정들이 삼엄한 경비를 선 가운데 마침내 화약을 실은 보트가 공사장에 접근하고 화약 상자가 하나하나 옮겨집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그런 장이 돼야 될 것입니다. 시인도 아니고 그냥 저 농사 짓고 그냥 집에 그냥 저 농사 지으면서 사는 농부입니다. 제목은 구럼비입니다. 내 어릴 적 내 누이가 더럭바위 김 긁어다가 차롱에 걸러 김장 만들어 저녁 밥상에 올려주던 구럼비 더럭바위 돌김 맛은 잊을 수가 없다. 내 누이 추운 손 호호 불며 긁어 모아 만들어준 구럼비 돌김은 추운 겨울날이면 생각난다. 가난 때문에 일본으로 시집간 내 누이가 보고 싶어진다. 보고 싶은 구럼비야, 보고 싶은 내 누이야. 너를 위해 하고품이 많은데 내 손길이 닿지 않으니 이 슬픔 어찌할꼬. 사람만 있어다오 구럼비야, 내 누이야.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군 내부 보고서는 크루즈선은 고사하고 우리 군이 보유한 대형 군함도 입출항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정 해안의 풍속과 파고 때문에 군함들이 교행하는 데 위험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동성도 보장되기 어려운 해군 기지를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남쪽 바다. 이어도 인근 남방 해상로를 보호하고 해양 주권을 지켜야 한다. 이른바 대양 해군론의 핵심 내용이자 최근 해군이 내세우는 제주강정 해군기지 건설의 주요 근거입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출발한다면 8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방 해역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건설이 되면. 뉴스타파 취재팀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작성된 해군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지난 2009년 해군본부가 작성한 강정 해군기지 기본계획 보고서. 강정 해군기지에서 함정이 입출항할 때 얼마나 안전한지 여부를 풍속과 조류 등 12개 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 즉 모의 실험을 한 결과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대상 선박은 대형 함정과 대형 수송함, 현재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루즈 등 대형 민간 선박은 물론 해군 함정이 입출항할 때도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대형 수송함이 출항하던 중 방파제에 부딪히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풍속 40노트, 즉 초속 20m가량의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대형 수송함이 출항할 경우 바람에 밀리며 남쪽에 설치한 방파제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제주 강정해안의 밀물과 썰물 방향이 함정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흐르기 때문에 입항할 때도 항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풍속 40노트의 조건에서는 두 척의 대형 수송함이 동시에 입출항을 시도할 경우 항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교차 항행은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동시에 두 척의 함정이 입출항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으로 한 척의 함정이 입항 또는 출항할 때 다른 선박은 항구 주변에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사시에 신속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군 전초 기지로서 남방 해상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주강정에 기동함대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해군 측의 논리가 더욱 군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으로 해서 이 호도에 빨리 도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해군이 제주 해군 기지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명분 이후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이제 해군 기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2009년 기본계획 보고서에 나타난 이 같은 문제점은 개선됐을까? 해군본부는 정확히 1년 뒤 또 다른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시뮬레이션 대상은 2009년과 같이 대형함과 대형 수송함에 대한 입출항 시 안전성 조사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실험의 조건은 크게 완화됐습니다.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 15만 톤 크루즈급 여객선이 정박한 상태에서 대형 함정이 출항할 경우 운항자의 심리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함정의 조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풍속과 풍향 등 12개 조건에 따른 입출항의 운항 난이도 조사에서도 2개는 매우 어려움으로, 2개는 어려움, 1개가 다소 어려움으로 나타난 반면 쉽다는 평가는 단 1개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1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이른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그러나 해군 스스로 작성한 기본계획 보고서도 강정 해군기지가 민군 합동 미항은커녕 기동함대 기지로서의 기능이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이 제주도 기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문제가 모든 어떤 색깔과 이념을 가르는 하나의 잣대로 작용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국가주의에 기반한 안보의 어떤 절대가치.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합리적되는 논리적 구조.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다음 세대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자산이 아니라 짐이 돼버리죠. 우리 모두 절망에 주민수에 버금가는 경찰 13개 중대가 배치된 강정마을. 주민들에겐 별다른 수단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춤돌이 될 아이처럼 살자꾸나 400년 넘게 오손도손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지난 5년 동안 막강한 국가 공권력에 맞서 외롭고 줄기차게 싸움을 해온 강정마을 사람들.
한 내일 정도 버티게 되면 또 뭔가 정치권에서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민원을 보고 한 2, 3일 한번 힘을 내봅시다. 우리는 계속 싸우겠다는 강정마을 사람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던 정부, 법을 지키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던 공권력을 우리는 독재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국익이라는 가치가 독재 권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그리 멀지 않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정부는 힘이 권리를 이기지 못하게 조율하는 권력일 때, 법은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사는 사람의 권리와 가난 속에서 그늘진 삶을 사는 사람의 권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줄 때 진정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를 일컬어 민주주의라 부릅니다.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어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어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어 너의 멍든 영을 우리가 다 치유해주지 한숨 대신 한 손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어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어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어 너의 멍든 영을 우리가 다 치유해주지 한숨 대신 한 손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